네, 부가가치세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교재는 302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페이지상으로는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벌써 다른 내용 하면서 여러 번 거론했던 부분에 그냥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여섯 번째 챕터에 있고, 여섯 번째 챕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랑 환급이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에 대해서는 일찍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조기 환급,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일반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예정 신고와 납부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와 납부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사업자는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무엇 하시면 된다. 신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관련된 우리 납부에 대한 금액이 있으면 무엇 하시라?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니까 우리가 일기 과세 기간의 예정은 언제로 보시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거죠. 근데 요 3월 31일이 끝난 후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었죠.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라는 표현도 쓴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정 신고 기간이니 예정 과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일기 예정은 4월 25일 날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때까지 이게 기한인 거죠. 그리고 2기 예정에 대한 건 7월 1일부터 언제 9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10월 25일까지 우리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만 뭐가 들어와 여러분?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무엇 하실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해서 우리 영세법인이 무엇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근데 납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부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주고 있는 제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에 의한 대상자도 법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법인 사업자를 말했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 사업자를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예정 신고 기간마다 우리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몇 프로? 50%. 자, 그리고 그 50%를 국가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계산을 했더니 우리 1,000원 미만의 금액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단수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예정 고지에 대한 금액은 천 단위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만 2천 원, 우리 56만 2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천 단위까지만 낸다. 1,000원 미만이라는 걸 버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관할지 세무서가 결정을 하고요. 해당 예정고지 기간이 끝난 후 며칠까지? 25일까지 징수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누가요? 우리 세무서가 저한테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고지서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고지서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는데 고지서가 대체적으로 15일까지 와요, 여러분. 15일까지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편은 우리한테 도착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도착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25일까지 무엇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고지서 받으시고 납부 안 하면 고지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납부 꼭 지켜주시고. 자, 그런데 고지서가 안 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30만 원 미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에 의해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우리 무엇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다. 금액이 너무 작구나. 그래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소액부 징수란 용어를 쓰는 거고요.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도 소액부 징수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소액부 징수를 소득세에서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란 표현이 소액부 징수예요. 또는 소액 징수부라고 돼요. 그래서 소액부 징수라 부르든 소액 징수부라고 부르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 안 된다? 고지서 발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기간에 6개월치 부가세 신고를 한 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 금액 꼭 기억합니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 30만 원이고요. 자, 간이과세자에서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누구로 바뀌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라면 우리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징수하지 않겠다. 근데 시험은 누구를 열심히 낼까요? 30만 원 미만인 소액부 징수를 자꾸 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인 사업자는 지금 1번과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무슨 부분? 아니, 고지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예정 고지에 의한 징수가 원칙이지만 지금 이 음영 박스 안에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라면 당신은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조항은 무슨 조항이다?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내가 예정 신고 납부를 할 건지 그냥 고지 납부를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번은 강제 규정입니다. 자, 강제 규정이라는 건 무엇으로 기억한다? 무조건 신고 납부입니다. 무조건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제자가 써 있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예정 신고 기간에 무엇해라? 신고해라. 납부해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에 의해서 들어오는 예정 신고 납부는 첫 번째, 내가 예정 신고의 기간에 들어가서 보니 이 사람이 휴업을 하고 있다. 또는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우리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세액 50%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전과세 기간에 지금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우리 계산해보니 3분의 1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50% 내는 것보단 여러분 우리 소임에서 그냥 신고 납부하는 게 낫다는 거죠. 소임에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냥 직전자만 쓸게요, 여러분. 우리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었대요. 150만 원. 그럼 여러분 이게 고지가 되면 고지로 가면 우리는 50%를 내야 되는 거니까 7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지세에서 75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지금 현재 휴업 상태이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그러니까 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언제 1월부터 3월 또는 7월부터 9월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니 이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미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미달 금액은 여러분 5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5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신고해서 무엇해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내고 끝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냥 75만 원을 낼 건지 아니면 이거 미만이라고 해서 계산해봤더니 40만 원이다. 40만 원을 낼 건지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게 선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데 그 신고하는 이유가 나는 무슨 환급자에 해당이 돼서 조기 환급자에 해당이 돼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예정 신고 때 고지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해서 환급을 당겨받겠다라고 한다라면 됐어요, 여러분? 요거는 선택. 자, 금년도 3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정 부과 기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일반과세제 얘기할 때는 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간이과세자는 자꾸 부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부과 또는 예정 고지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누구는 간이과세자는 우리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이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초과죠. 그쵸, 여러분? 초과부터 언제까지? 얼마까지요?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업자 거래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고 내가 그 기간에 발급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년이에요. 그러면 예정 부과기간 또는 예정 고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6월 30일까지가 예정 고지기간이었죠. 그래서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간이과세자 중에. 그래서 이거는 강제조항이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금년도 추가사항이에요, 여러분. 작년까지는 이 추가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세법 개정에 있어 들어온 추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확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자, 확정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다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세무대리인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실 때 예정 때는 법인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확정이 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법인 개인 거기다 간이까지 들어오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개인도 위탁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신고와 납부 때는 모든 사업자를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 무엇 하셔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라. 다만 당신이 이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부분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당신이 1기 예정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신고한 자료가 있었다라면 또는 저희 회사는 조기 환급을 받고 있어서 미리 나간 신고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그 부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벌써 신고가 끝났잖아요. 그거 또 신고하면 뭐가 될까요? 이중 신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정 신고를 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라면 그건 이미 신고가 된 것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신고하는 자료에 우리 원래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거라겠죠. 근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 끼어 들어오죠. 그게 누구였었나요, 여러분? 우리 수입과 관련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었죠. 그럼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무슨 법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같이 해요, 여러분. 과세품이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납부서를 열어보면 우리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가 얼마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있고 내가 수입하는 부분이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개별소비세가 얼마가 있고 각종 세금들이 쫙쫙쫙쫙 붙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납부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고 납부했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세관장도 이 부분 다 자료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무세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만 이 수익과 관련된 거 하나 있었죠, 여러분. 우리 매입세액란에 갔더니요. 우리 매입세액란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란에 갔더니 우리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용어가 무엇이다? 당신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느냐?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금 수치분은 다시 뭐가 있다? 일반 매입 자리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크게 나누면 무슨 매입이 있다? 고정, 자산, 매입 자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는 이 조건 때문에 등장한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수입과 관련된 납부유예 자리가 있었죠, 여러분. 저 그냥 납부유예만 쓸게요. 수입과 관련된 납부유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은 10번 난이고 그리고 납부유예 자리는 10-1번 난이고 고정자산 매입 자리는 11번 자리였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었다면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면 저희 부가가치세
이에 대한 부분에 납부 유예를 했었다라면 이 부가세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요, 여러분. 세금계산 나와도. 그러면 지금 이 10-1번에 가면 금액과 세액 자리가 있어요. 근데 금액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세액자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올 거거든요. 이 부분 기록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납부를 안 했다는 표시를 해서 사실상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이 금액만큼 다시 가산이 되는 아니죠. 빼지는 거죠. 구조상으로 보면. 왜냐면 우리가 납부세액이란 부분에 갔을 때 일단은 모든 매입세액을 더해주죠. 그리고 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매입세액에 대한 거 더하기를 할 때 우리 납부이해가 있으면 그거는 정리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정한 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확장이 됐습니다. 중소가 커지면 중견이 되죠. 중견이 커지면 제가 대기업이 된다고 그랬죠. 대기업이 더 커지면 대집단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그룹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중견 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가공해서 팔기 위한 원자재 등을 수입을 한다라면 우리 자금 계속 묶여요, 여러분. 사올 때마다 부가세를 내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업자는 미리 신청하고요. 그리고 세관장한테 세무서에서 이거 납부 유예 확정 받았어요 라고 세관장한테 서류를 내주면 그 부분은 납부 유예가 됩니다. 그게 10-1번 자리에 기록할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게 확정신고 납부 부분에 또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써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납부유예 신청을 세관에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세무서에 가서 내가 납부유예 요건이 되는지를 세무서에서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가 요건을 보고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받으면 내 관할지 세관에 내주면 세관에서 다음 이제 그 서류를 받은 뒤부터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납부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신고 필증이라는 서류에 납부 유예 도장 찍히는 것처럼요. 기재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 또는 요청서라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건에 무엇 되면 충족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가 충족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서 내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한테 된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무조건 하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뭐 체납 사실이 있었거나 그럼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사항을 기재해서 우리 어디에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납부에 적용 신청서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류를 뒤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내 관할지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서를 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냅니다. 그리고 얘는 몇 년이다? 1년 단위로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년이라고 써 있고요. 우리 세무사랑 회사 등록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는 탭 말고도 옆에 탭이 또 있었죠. 그 탭에 가면 기간 넣는 자리가 있었죠. 누구는 세무사랑은. 그래서 세무사랑 쓰신 분들은 거기에 납부유예 받으신 분들은 넣어주셔라. 시험은 한 번도 출제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서류도 우리 관련해서 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부가세 서류예요, 여러분. 네.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면 현재까지 한 번도 낸 적 없고요. 내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문구를 내는 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자 우리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분 납부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오면 전체에 대한 과세기간과 납부 신고기한 적혀져 있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이다. 그러면 1기와 2기로 나누고 1기는 다시 예정과 확정, 2기도 다시 예정과 확정,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3개월씩 나누어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세기간 종료 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그런 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는 4월 25, 1기 확정은 7월 25, 2기 예정은 10월 25, 2기 확정은 1월 25. 근데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은 우리 무슨 날?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이 겹치면 다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네, 그런 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신고한다? 1월 25일까지 신고하신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예정에 대한 고지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환급에 갈게요. 환급. 자, 환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끝자락에 가면 납부 환급세액이라고 글씨가 끝나죠. 그러니까 납부였을 때는 양수이지만 우리 환급이었을 때는 음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인 건데 매입세액이 누구보다 매출세액보다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누구는 관할지 세무서는 사업자한테 무엇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환급이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그 환급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일반 환급이 있고 하나는 조기 환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환급에 해당이 되지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용을 표시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쪽에 가면 4쪽 중 1쪽이라고 하잖아요. 자, 1쪽에 가면 무엇이 있다? 맨 상단에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우리 일반적인 회사이면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면 예정에 체크해서 신고하겠죠. 자,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면 확정이라고 신고해서 가겠죠. 그리고 나는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했다. 그럼 기한 후라고 신고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환급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라는 부분에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간이라는 건 입력하죠. 신고 기간 또는 조회 기간 이렇게 기간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 자리만 체크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입력하면 이 자리만 자동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과 확정에 난 뭐가 있다? 환급이 있다. 그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예정 때 환급을 받는다? 일반 환급자이면 환급을 원래 안 받으니까 이 자리 체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기 환급자래요. 그러면 나 조기 환급이니까 환급세 돌려줘 라고 표시해야죠. 그러면 이거 체크를 여러분 직접 해야 된다고요. 컴퓨터도 자동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여러분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출세액은 현재 100이고 매입세액은 220이었다. 그래서 초과한 금액은 마이너스 120이었다. 자, 그럼 국가한테 120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뭘 보여줘야 돼, 여러분? 계좌번호를 줘야죠. 절대로 돈을 현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1쪽 맨 끝자락에 가보시면 하단 쪽에 가면 뭐가 있다?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 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내 은행과 지점과 계좌번호를 기록해서 기재해서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환급세액 얼마인 경우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럼 저희는 5천만 원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무엇을 우리 거래은행 지점 계좌번호는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기록하면 안 돼요. 전자신고가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오류뜹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들이요. 똑똑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발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만 써라 막 이렇게 써주고요. 정말 친절한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전자신고시 오류 나온다는 얘기도 써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기록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만 기록하는 거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여기에 기록하시면 안 돼요. 전자신고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류가 띄워집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정보는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넣느냐? 우리 프로그램 버튼에 과표 명세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 명세에 가면 자, 신고 구분에 가서 반드시 3번을 여러분 체크해야 된다고요. 조기환급자들. 그리고 여기에 계좌번호가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환급은행과 계좌번호 입력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오류검증 대상에 써 있죠. 그런데도 구태여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를 왜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이 계속 사고 치는 거 보면 본인들이 써있는 안내 메시지 아예 읽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뉴에 커서를 두면 아래쪽에 메시지창이나 팁박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만 해도 내가 몰랐던 것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계좌번호가 자동 반영할 수 있는 거 저희 수업 중 했었어요. 전산회계 1급 회사 등록할 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럼 어디에 가서 회사 등록에 가면 환급 계좌 입력하는 자리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AT가 사랑하는 문제였죠, 여러분. 전산 시험은 잘 안 내잖아요. 근데 AT는 제가 자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회사 등록에 이 환급 계좌 넣어놓으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란 기준금액 기억하실 것. 그럼 이제 우린 고민이 있죠. 저희 이번에 지금 초과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환급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계좌번호 여기다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 자리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부가세 신고할 때요, 서류 하나 더 냅니다. 그게 계좌 개설 신고서예요. 계좌 개설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상용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계좌 개설 신고서 양식 들어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상용 프로그램 안에서 넣은 계좌 개설 신고서는 신고할 수 없어요. 자, 그거는 페이퍼 출력해서 세무서에 갖다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자신고 때 같이 딸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좌 개설 신고서를 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디서 신고해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라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장 사본이 들어가야 되거나 서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서면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홈택스 직접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접 전자신고. 여러분 제가 홈택스 직접 전자신고라는 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계좌 개설 신고서 양식을 선택하고 거기서 타이핑을 타닥타닥 쳐서 거기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 프로그램에 이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때는 못 달려보내요. 그래서 서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직접 가능하지만 우리 스마트 A나 세무사랑 안에 있는 메뉴에 입력한 건 전자신고 때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쓰신 분들은 서면 제출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류만 나가지 않아요. 요 서류랑 또 무슨 부분? 통장 사본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통장 사본도 같이 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있는 건 프로그램에서 메뉴 선택하시고 토닥토닥 타이핑을 치시고 무엇 하시면 될까요? 페이퍼 출력해서 갖다 내시면 되겠죠? 나는 후대우 국세청에 가서 계좌 개설 신고서라는 걸 내려받아서 이걸 작성하겠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요. 뭐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건 내장된 서식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작성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법인세도 모두 다 이 계좌로 환급액이 나오면 다 돌려받겠다. 그러면 모든 세무 나는 부가세만 하겠다. 그럼 부가세만 체크. 이런 식으로 내시는 서류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장 사본 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도 내라고 그랬죠. 혹시 지금 사업자가 직접 오는 게 아니면 우리 대리인이 올 거예요. 그럼 위임장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서류들을 챙겨서 냅니다. 근데 뭐 직접 가실 때는 사실상 이 서류와 통장 사본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시험 출제하냐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험 여러분 전부 다 내고 있질 않아요. 전산시험에서 내는 건 주구장창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 쪽에 입력하는 거, 매입세에 입력하는 거 거기다 조금 내봐야 무슨 부분 전자신고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주고 네가 알아서 10,000원 더 봐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내기 시작한 게 나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왔거든. 그 환급 안 받았다? 그럼 확정신고 때 무엇 해야 된다? 우리 반영해서 납부세액이 더 줄여주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말고는 나머지 문제를 거의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세 과세표준 명세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쪽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여드리면 또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전산할 때 들어가도 그땐 또 감이 안 오세요. 안 보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 더 보셨으면 해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반드시 체크사항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반 환급입니다. 두 종류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일반 환급. 자, 일반 환급은 보통적으로요, 조기 환급자가 아닌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 환급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모두 다 일반 환급입니다. 그래서 각 과세기간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누구는 세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요. 그럼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을 하지 않는 거고요.
하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무엇 하시면 된다? 공제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환급자들은 언제?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거는 개인사업자겠죠, 여러분? 법인사업자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 부분을 했을 때 환급이 나왔을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때는 그냥 뭐로 간다? 여러분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날에 기록하셔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가는 부분. 30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30일의 카운트는 언제이다?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1기는 7월 25일이 기한이죠. 2기는 1월 25일이 기한이죠. 이 날짜 경과 후 30일 이내. 그러니까 1기 거는 대부분 8월 달에 환급액이 통장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2기 거는 2월 달에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조기환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기환급. 아, 요거 남번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 붙여놓고 깜빡했네요. 그래서 요 2번에 대한 게 요 자리인 거죠. 21번 자리.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자리에 무엇 하셔라? 기록해서 납부금액에서 빼셔라. 됐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전산 입력 문제 나와요. 그럼 요 자리에 넣습니다. 근데 이거 입력하시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음수를 넣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아래쪽에 제가 왜 무슨 금액을 더하고 누구만 빼면 돼요? 라는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서식 자체가 뭐예요?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금액? 다의 금액에서 라마, 바사, 아작, 카는 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음수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양수예요. 그래서 환급액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 양수로 우리 미환급세액을 그대로 무엇하시면 된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버전에서 저희가 손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실무 버전에서는 실제 업무에서 쓰는 버전에서는 예정 신고 때 미환급세액 있으면 21번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 들어옵니다. 네, 업무도 여러분 본인들 직접 넣으셔야 돼요. 이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난에 입력하는 부분. 자, 그 다음 조기환급 가볼게요. 자, 조기환급은 자, 각 과세 기간별, 예정 신고 기간별, 그리고 3개월이라고 써 있고요. 또는 조기환급 기간별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환급 기간 내에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기한 또는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걸 우린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자, 그럼 보면 여러분 이들은 과세기간이 참 많잖아요. 각 과세기간, 예정신고 기간 또는 조기환급 기간의 매월과 매 2월. 그러면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다 라고 아니죠. 우리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갈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정신고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거를 나는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 거도 무엇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확정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우리 10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 자, 이것도 다 조기환급이 돼요. 여러분 일반 환급은 확정 때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30일이었어요. 근데 조기환급은 15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 거도 빨리 신청할 수 있고 확정도 보름 이상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조기환급 기간이란 게 또 따로 있어서 나는 매월, 이런 매월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언제 우리 2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받겠다. 2월 1일부터 언제 2월 말일까지를 3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1년에 몇 번? 12번을 들어가기도 하더라. 그리고 2달씩도 묶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기환급자는 부가세 신고를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의 선택이 다양한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15일 이내 환급이라고 기억하실 것. 이해됐어요? 예정 신고 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고 확정 신고 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놓고 봤더니 매월도 있고 2월도 있고 예정 확정 다 되다 보니까
조기환급 신고기한이라는 표현으로 기한을 카운트한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조기환급은 그러면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다 되느냐? 아니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음수다. 그럼 나 조기환급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린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 환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시고 확정 신고 기한 후 우리 며칠 30일 이내 환급해 줄게. 그래서 예정 신고권은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에 기록해서 납부세액에서 빼라.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을 빨리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내주는 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된다. 사지선다 물어보기 딱 좋죠. 여러분 딱 3개예요. 그러면 엉뚱한 거 하나 끼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우리 말 그대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자리에 가면 영세율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해당이 되거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설비라고 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중축을 하였던 경우들. 그리고 세 번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무엇하고 있다. 이행 중인 경우. 그래서 이 3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라면 우린 무엇하겠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 3가지 중에 누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땐 1번이 가장 많아요. 2번은 빈도가 높지 않죠. 설비자산 취득인데요. 설비자산 취득을 누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겠어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매월 제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얘기하면 자 지금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영세율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4번과 5번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슨 오해를 또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가 수출업자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5번 자리는 내가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내국수용자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의해서 우리 영세증도 발급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율약에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수출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 금액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게. 영세율날의 금액이 지금 우리가 과세로 파는 부분에 1억이 기재가 되어 있고 영세율 자리에 2억이 기재가 있고 여기 매입도 얼마가 써 있겠죠. 그럼 실제 과세 표준은 3억이잖아요. 그 3억 중에 영세가 2억이네요. 그럼 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 문제 문구를 내는 출제위원이 있더라고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냥 영세율 자리에 금액이 있고 우리 무슨 법은 요 자리까지인 거로만 볼게요. 여기 자리가 환급이었다? 그럼 돌려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비율 계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이 있고 이 자리에 환급이 있으면 해줄게.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뭐는 없다. 영세율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정자산 매입 때문에 금액이 커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비자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장에 설비 라인을 바꾸는데 매입이 50억이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그게 5억이다. 자, 요것 때문에 뭐가 나왔더라? 우리는 환급이 나오더라. 그럼 무엇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단타성이에요, 여러분. 단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2월에 있어요. 이 사건이 2월이다. 그럼 나는 2월 달 거 한 달만 꺼내서 그거만 조기 환급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2월 달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 돈을 묶어놓고 싶지 않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기 환급 기간은 확정도 되고 예정도 되고 매월도 되고 그리고 뭐도 된다 했어요, 여러분? 매 2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2월에 이 매입 자료가 있으면 우리 신고기간을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될까요? 신고기간 집계는. 자, 신고기간의 집계는 1월 1일부터 언제? 2월 말일까지. 저 28일로 쓸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집계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이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항상 25일 이내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돼요? 3월 25일. 근데 우리는 납부가 아니라
환급 신청을 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 건너뛰거나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일반 환급 적용하는데 하나는 조기 환급 신청한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앞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고기간 얘기할 때 1기라고 하는 과세기간을 놓고 보면 1기 과세기간 기자가 빠졌네요. 자, 과세기간은 다시 누구와 누구로 나눴어요?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을 했죠. 그리고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인 거죠. 그럼 제가 2월 단위로 1월 1일부터 2월 28일 들어갔어요. 그럼 남겨져 있는 건 몇 월 남겨져 있어요? 3월. 그럼 그 다음 거 들어갈 땐 3월 1일부터 언제로 들어간다? 3월 31일 거까지 정리해서 4월 25일 날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납부이면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두 달을 묶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건 앞달 하나를 빼고 들어간다거나 앞달은 일반 환급 들어가고 뒤에 것만 조기 환급 들어간다.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입 그리고 그다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에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하고 2번 사이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3번은 실제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이게 일종의 구조조정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이행 중이면 우리 환급세액이 나와지게 되면 그것도 무엇하겠다? 빨리 환급받게끔 해주겠다라는 조치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이 자리에 금액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영세율 근거서류가 같이 나가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 그럼 뭐가 나가야 될까요?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근거서류가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서류 다 있다라는 거, 그게 같이 나가면서 환급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이행 중인 사람들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라는 게 사실상 국세청에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자기 관할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이행 중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 서류 없이 여러분 가능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또 들어가져 있을 것이다. 됐을까요? 1번, 2번은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같이 들어가고요. 재무구조 개선 이행은 한 번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시고 사지선대로 출제를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부분 하단에 보시면 조기환급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 글씨를 드렸냐면 우리가 매 분기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 예정 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매 분기 중에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다. 매월 들어갈 수도 있다. 12번 들어갈 수 있다라겠죠. 자, 매 분기 중에 뭐도 가능하다. 2월 단위도 가능하다. 그거를 지금 색으로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글로 보면 나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별로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하겠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신고와 환급은 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제일 속편한 제도가 뭘까요? 1번이에요. 제일 속편한 제도가 1번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보편적인 회사들은 1번을 많이 써요. 제가 다녔던 모든 기업이 다 무역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 영세훈련의 금액이 수출적 금액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기 환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다녔던 회사도 1번 방식이나 2번 방식 중에 하나를 썼겠죠. 근데 회사가 매번 방식을 보편적으로 쓸 때는 1번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2번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환급받아서 돈을 빼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방식을 쓰죠. 그럼 2번 방식이 매 1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 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신고해서 우리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매분기니까 여러분 이거 세보면 몇 번일까요? 12번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언제? 2월 25일 날. 2월 1일부터 2월 28일 거까지는 언제요? 3월 25일 날. 3월 1일부터 3월 30일 건 언제? 4월 25일 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신고하는 기간을 쓴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2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3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4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요.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30일은 5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이 빨간색 말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분기별로 간다? 그럼 분기가 뭐라겠어요, 여러분? 아까 예정 확정 나눠가는 거. 그럼 1월부터 우리 언제까지 1월부터 3월 31일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요.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매 분기라고 하는 건 1월부터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그럼 2달이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5일 날 신고하고 환급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를 2달로 묶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로 묶는 건 안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제가 앞에서 1기는 예정과 무엇으로 확정으로 나눈다.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이 두 기간은 못 묶는 거예요, 여러분. 묶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달을 묶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1월 달을 건너뛰고 2, 3월을 묶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려면 제가 이거는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방식을 쓰면 저는 1월부터 1월 31일까지는 매 1월 단위로 갔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무엇으로 갔다? 2월 단위로 묶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앞달을 빼고 2달을 묶는 경우는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된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과 확정이 넘어가는 기간 2개를 묶는 것도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표시해드린 부분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 묶어가는 분들 있어요. 사단 나요, 여러분. 그럼 일단 문제는 뭘까요? 이 회사가 법인이었다? 근데 이분의 입장은 1월부터 2월 달을 묶었으니 난 3월부터 4월 달 묶어서 가겠다. 근데 3월 31일까지 끝나는 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5월 달 거를 묶어서 무엇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 가서 신고와 환급인지 납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일기 예정에 한 달이 누락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혹이라도 나쁘다? 그러면 신고를 성실히 안 했으니 신고 성실과 관련된 가산세, 납부가 있었다? 그럼 납부와 관련된 지연 가산세,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서류가 또 가산세가 붙는 서류였다? 그럼 그 서류에 각종 가산세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정 확정을 묶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시고 권수님 지금 물어보신 거는 답변이 된 것 같네요. 전달 조기환급은 다음 달 25일까지만 신청하면 되느냐? 그죠? 신고 납부, 그러니까 신고의 기한은 항상 과세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걸 한 달씩 갈 거냐, 2달로 갈 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갈 거냐, 예정 확정으로 갈 거냐,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25일까지 하셔야 되고 그 날짜가 넘어가는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부분은 그냥 반복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개인사업자의 강제 조항이 추가된 거고, 그리고 환급 부분에 일반 환급과 조기환급 반드시 구분하실 것, 그리고 조기환급의 사유가 3가지 있었죠. 시험에서 자주 나와지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